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전 모임의 동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사와 단종사 많이 들어보셨죠? 건설사. 단종사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실 건데 이 건설사와 단종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주로 이 관계가 이제 설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우선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네이버 카페, 우리 카페에 좀 제가 자세하게 연재식으로 써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진로 결정을 할 때 혹은 이직을 한번 참고하실 때, 이직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건설사라 하면 뭐 잘 아시는 뭐 삼성이라든지 삼성물산 혹은 현대건설 이런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중견기업까지 많은 건설사들이 있죠. 그럼 단종사는 무엇이냐? 단종사는 어떤 업무를 하고 건설사랑 무슨 차이가 있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되면은 발주처가 있죠. 즉 공장이나 어떤 뭐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 공장이나 건물의 소유주 혹은 시행사의 발주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주처가 뭐 여기 별도로 감리를 두지만 종합건설사, 종건사라 불리는 건설사에 하도를 주게 되죠. 하도를 줘서 발주를 냅니다. 발주. 즉 건설사로 이거를 공장을 하나 지어주세요. 이렇게 발주를 내게 되면은 건설사에는 뭐 기계 분야도 있고 배관, 전기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양들이 뭔지, 즉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이 건물이 뭐 몇 층인지, 뭐 공장을 하나 짓게 되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1년에 몇 개가 나와야 되는지, 뭐 이런 사양들을 파악을 해서 도면도 만들고, 이 도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산서도 있어야 되겠죠. 계산서도 만들고 또 스펙도 있어야 되겠죠. 스펙도 만들고 최종적으로 물량도 나와야 되겠죠. 이런 물량들을 종건사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전부 다 단종사로 대부분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 이렇게 용역 업무를 주면은 단종사에서는 이렇게 종건사의 엔지니어로부터 받은 가이드에 따라서 도면도 만들고 뭘로 만드나요? 캐드, 보통 캐드나 3D로 만들죠. 단종사의 도면도 만들고 계산서도 만들고 물량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만든 성과품, 이 성과품들을 종건사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건사의 엔지니어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업무와 더불어서 이렇게 단종사의 성과품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이거는 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아닙니다. 혹은 이거는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코멘트를 주게 됩니다. 검토 의견을 주게 되면 단종사에서는 단종사에서 아는 지식들과 결합해서 그게 맞네요. 혹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도면 성과품들은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감리에게 송부를 하고 승인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설계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성과품들은 어디로 가냐? 바로 시공 조직으로 가게 되죠. 시공. 그래서 시공 조직에서 이 도면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관계에서 바로 종건사와 단종사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갑과 을의 관계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갑을이란 표현은 요새 많이 안 쓰죠. 협력사, 협력관계라고 많이 쓰죠.
협력관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더 좋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난 유튜브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건설, 자꾸 이게 오늘따라 이게 잘 되네요. 이게 잘 안 나왔는데. 자, 건설사와 단종사는 일반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건설사 같은 경우는 보통 종업원이 임직원들이 100명 정도가 넘습니다. 왜냐? 기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기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담당자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각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100명 이상이 보통 되고, 또한 EPC 조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좀 이상하네요, 이게. 설계 조직이 있을 것이고, 시공 조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계 시공 조직 있을, 뭐 구매 조직도 있을 것이고, 사업 조직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의 규모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많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뭐 중견기업 주로 가서는 뭐 우방, 뭐 또 뭐 있죠?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은 중견기업 이상이다. 그렇지만 단종사들은 주로 건설사로부터 하도를 받기 때문에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100명이야. 그리고 정기 혹은 개장, 이렇게 하나의 공종만을 다루는 단일 업종을 취급하게 됩니다. 혹은 유사공종, 정기 개장을 같이 하죠. 건축 분야 같은 경우는 정기 개장이란 분야가 따로 없죠. 정기에서 하나로 다 하죠. 그리고 보통은 설계업만 하든지 혹은 시공업만 하든지, 보통 시공 조직에서도 시공에서 직접 인력을 뽑아서 시공을 수행하지 않죠. 시공사라는 단종사에 다시 용역을 줘서 시공사에서 현장 소장님들이 다시 이동직들을 뽑아서 시공을 수행하게 되죠. 거기 직영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관계를 갖게 되고, 기본적으로 주요 업무는 무엇이냐?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 사양과 더불어서 규격, IC 코드라든지 국내 KC 코드라든지 이런 규격들을 검토하는 역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 제공을 하고 설계 검토, 어떤 설계 검토냐? 이렇게 단종사에서 공급된 성과품들을 검토하는 역무를 하게 됩니다. 단종사라고 이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단종사도 기술사양 검토하고 KC 이런 규격들을 검토합니다. 다만 건설사에서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발주처에서 바로 종건사로 이렇게 발주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본 업무인 기술사양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단종사에서는 반대로 이런 종건사의 가이드를 따라서 혹은 ITB라는 발주처의 기술 사양들을 따라서 CAD 작업이라든지 3D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서라든지 문서 작성, 그런 엑셀이라든지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 이탭이라든지 CDX, 리눅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단종사가 관여된 직접적으로 성과품을 만드는 업무들이 엄청나게 많죠. 거의 3대 7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2대 8일 수도 있고요. 종건사에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설계 스케줄 관리, 시공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죠. 더불어서 기성 관리, 여러 업무가 있고 분야 간의 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종건사 종건사 엔지니어들이 가장 잘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단종사에서 설계 성과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타 분야의 의견들이 원활하게 잘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 하나 이렇게 도면에 그려지더라도 케이블들이 지중으로 가야 되는지, 어법으로 가야 되는지, 기중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야 간 협업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즉 협업을 잘하는 엔지니어가 종건사에선 제일 일을 잘하는 친구죠, 사실은. 그리고 기획성 업무. 아무래도 종건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고 중견기업이 많기 때문에 보고서 업무들이 단종사에 비해서는 훨씬 많게 됩니다. 임원이라든지 뭐 어떤 직책 보임자 이런 분들이 훨씬 인원수들이 많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들이 뭐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단종사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적고 본연의 정기 업무들이 많이 있죠. 설계 업무나 시공 업무들이. 회사 이제 특징으로 보자면은 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회사 내규라든지 이런 방침 등의 제약이 좀 많이 있게 됩니다. 단종사 같은 경우는 반면에 뭐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높은 자유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다 뭐 가족 같은 분위기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 책임의 문제가 요거 엄청 큽니다. 책임의 문제가 별표 이거 한 10개 해야 됩니다. 책임의 문제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단종사에서 만든 성과품들이 단종사에서 책임을 지는 게 물론 책임을 안 진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을 종건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단종사의 잘못을 종건사가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고 종건사가 잘못 가이드를 줘서 단종사가 그대로 이렇게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종건사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뭐 경고 징계 받죠? 그러면 진급 누락되고 뭐 회사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니면 바로 뭐 공고사직 지위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고요. 뭐 진짜 임금이 깎이는 거는 진짜 중징계고 일단 그냥 경고 받았다 하면은 한 2, 3년간은 진급을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보통 퇴사하시죠, 보통 대부분. 뭐 10명 중에 8, 9명은 보통 퇴사합니다. 진급 막히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제 종건사 직원들이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고 업무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여기에서 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큽니다. 반면에 단종사 같은 경우는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좀 많이 오게 됩니다. 어떤 박탈감이냐? 바로 이 4번. 연봉이나 복지에 대한 불만이 많죠. 아무래도 건설사가 좀 더 회사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연봉이 좀 더 높죠. 복지도 뭐 당연히 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종사에서는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같이 일하는 직원인데 같은 프로젝트 하는 직원인데 왜 종건사 직원은 나보다 좀 더 노는 것 같은데 연봉도 나보다 많고 나는 뭐 하는 거냐 맨날 야근하고 철야하고 이러는데 연봉도 낮고 내가 진짜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진짜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의 단종사 직원들이 그런 이유로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A라는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데 B라는 회사에서 야, 너 월급 내가 한 10만 원 올려줄게. 와라. 그러면 같은 동종업계면 이직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단종사에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연봉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건설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연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만원, 20만원 월급 가지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대부분 뭐 개인 사유로 뭐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회사에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넓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또 자, 건설사 같은 경우는 단종사 하나와 한 군데하고만은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종사가 A라는 단종사가 있으면은 한 프로젝트 하는데 이 A라는 단종사에서 시스템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서 기본적인 피지컬 설계를 합니다. B 단종사, A 단종사에서는 이거를 주로 하는데 B 단종사에서는 방폭을 합니다. C 단종사에서는 방식 설계를 합니다. D 단종사에서는 히팅 설계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네 군데와 계약을 해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속된 말로 A, B, C, D 업체들 담당자들은 진짜 빠꼼입니다. 빠꼼이. 방폭 분야에서도 다 알고 방식 분야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종건사 직원은 요거 이 네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손가락만 봐도 사실 검토할 역량도 안 될 뿐더러 사원 대리 때는 이걸 깊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반면에 단종사는 어떻게 되냐? 이 뭐 예를 들어서 방폭 한 분야만 하는 회사다. 엄청나게 전문 지식이 되겠죠.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종건사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방폭 분야만 파고드는데 따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건사의 직원들은 깊은 지식보다는 넓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넓게 알아야지 종합건설사에서는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에리를 하기 위해서는 깊게 하는 것보다 넓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반면에 단종사에서는 깊이 알아야죠. 넓게 아는 것은 사실 단종사에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심도 깊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또 그렇게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종건사에서는 보고문화라든지 가부식, 수직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 특히 건설사들 같은 경우 군대문화 아직도 뭐 없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있죠. 특히 가부식, 진짜 많이 있습니다. 가부식. 반면에 단종사에서는 뭐 아무래도 단종사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당하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당하는. 이런 갑질에 알게 모르게 좀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좀 으쌰으쌰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조금 없진 않겠죠. 당연히 사람 사는 공간인데 그렇지만 건설사에서는 이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 반면에 단종사에서는 물론 특히 2번 이런 박탈감에서 오는 이게 뭐 이거 하나로 사실 이거 다 이기죠. 이게 엄청 크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냐? 자, 종건사 직원들은 이런 기본적인 배관에서 나온 플로 플랜이 있습니다. 플로 플랜의 일부를 제가 따온 건데 이 플로 플랜에 이제 파이프렉이 있을 것이고 뭐 토목도면도 봐야겠죠. 파이프렉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전기실이 여기 있다. 그러면 종건사 직원이라면 내가 케이블을 어떻게 가야 되지? 뭐 발주처의 요구가 없다고 치면 전제하에 케이블을 내가 이렇게 가볼까?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케이블을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이제 번면의 표시거든요, 토목에. 그렇기 위해서는 이 토목의 번면 표시를 알기 위해서는 토목 도면을 내 검토를 해서 토목 엔지니어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100이 몇몇 번면은 안 된다 합니다. 그러면 파이프렉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뭐 오수관인지 기존 트렌치인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타 분야와 협의도 해야 되고 뭐 기술 내용도 봐야 되고 결국에는 트레이를 얼마나 할 건지도 계략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기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찍 그어놓은 도면 같지만 정건사 엔지니어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든 기존 스케치 도면, 드래프트라고 불리는 스케치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도면을 단종사에 전달을 하게 되면 단종사에서는 이제부터 이 루트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건사에서 이렇게 계략적으로 봤다면은 단종사에서는 타 분야 도면들을 상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 체크부터 타 분야와 간섭은 없는지, 여기 배관이 지나가는 건 아닌지, 트레이 사이즈는 몇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케이블 다 계산해가지고 트레이 얼마로 선정하고, 이런 실질적인 CAD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건사가 바쁩니다. 종건사도 하지만 단종사도 엄청 바쁩니다. CAD 업무 요거 하나 CAD 하나 그리는 거 바쁩니다. 굉장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시공이 가능한지 이렇게 간격을 줘서 트레이를 몇으로 해서 트레이 반드시 못 가네. 여기 그러면 여기 엘보를 써서 이렇게 휘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이쪽으로 서포트는 몇 간격으로 이렇게 주고 뭐 이런 플레이트는 몇을 써야 되겠지. 그리고 뭐 트레이 사이즈는 몇으로 결정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해서 이를 종건사에 보내게 됩니다. 종건사는 아까 이 가이드를 줬던 내용을 기반으로 검토를 하게 되죠. 검토를 해서 검토 의견을 이렇게 단종사에 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이제 설계가 완성돼 가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 업무 차이는 아시겠죠? 한 가지 더 물량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물량 같은 경우 종건사 직원들은 결국에 물량은 이런 폼으로 나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나와야지 시공 쪽에서 이 물량을 보고 견적을 받아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를 줘야 됩니다. 가이드를 하면 물량의 가이드를 하면은 뭐 기본적인 이런 또 안 나오네요. 이게. 그냥 수요 스펙이라든지 아니면은 케이블이 이렇게 가면은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 지중으로 가게 되면은 이 구간을 다 일일이 잴 수 없으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일괄 뭐 10m로 하세요. 아니면 5m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종사에서는 그 가이드를 기반으로 각 구간별로 이렇게 뭐 트레이라 치면은 트레이 여기는 3m, 10m, 38m 이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힘든 일이죠. 엄청 오래 걸리고. 뭐 요새는 이렇게 손으로 안 하지만 이거 뭐 제가 했던 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로도 만들고 해서 이쪽 에어리어에는 뭐 스트레이트 케이블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트레이가 이만큼 들어갑니다. 뭐 엘보는 요 정도 쓰면 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물량을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물량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사 업무와 건설사 업무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뭐 이거는 딱 건설사만 하고 이건 단종사만 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업무는 본연의 업무가 뭐 본연 일반적인 업무가 이렇단 거지 실질적으로 건설사 직원들도 다 이렇게 근거까지 만들어서 물량 뽑을 때도 있고 이렇게 캐드까지 다 해서 그릴 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종사 직원들도 단종사 엔지니어들도 이렇게 전부 다 스케치까지 본인이 루트 잡아서 이렇게 싹 끝까지 다 만들 때도 있고 물량도 전부 다 혼자 만들 때도 있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본인이 건설업에 몸을 담았다. 그러면
이거든 간에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야지 내가 검토도 하고, 나중에 결국 LE도 하고, 단종사를 따지면은 프로젝트 매니저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업무가 이렇단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건설사와 단종사의 차이는 많이 아셨겠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최종적으로 뭐 일본건설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건설사로 한 번에 취직은 어렵겠습니다. 스펙이 좀 낮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저는 단종사에 가서 진짜 스페셜리스트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일단 일군건설사로 얘기를 하면은 본인의 스펙이 조금 부족했다든지 아니면은 스펙이 부족했다는 표현은 조금 하지 않을게요. 뭐 운이 나쁜 거죠, 사실. 운이 나빠서 이제 취직을 1군으로 한 번에 못했다. 근데 목표를 1군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여러 갈래길이 있겠죠. 시작점이 크게 뭐 이렇게 3군이라든지 2군이라든지 단종사에서 시작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한 이제 2군 건설사에 취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단종사에서 내가 취직을 한다. 그렇다면은 여기로 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보통 인사과에서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말고 떠나서 인사과에서 평가를 할 때 보통은 건설사 인사과들은 같은 건설사에서 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비슷하거든요. EPC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획 업무라든지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을 뽑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이 인원들이 여기 와서도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적응을. 인사과에서는 기껏 비싼 돈을 들여서 인재를 뽑아놨는데 인사과에서 사람 뽑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들죠. 뽑아놨는데 적응 못하고 나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과에서는 그 사람의 실력 여하를 떠나서 바로 여기로 최소한 2군에서는 받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3군으로 취직을 하셨다면 이제 스텝을 밟아서 오시거나 아니면 뭐 바로 오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뭐 현재 단종사에 근무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 1군 건설사 오고 싶으시다. 그럴 경우에 제가 봐온 경우로는 보통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약직에서 뭐 2년 이렇게 업무를 하시다가 각 회사별로 전환제도가 있습니다. 전환제도, 계약직 전환제도가. 그렇다면 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인사권자의 평가가 있고 주변 동료의 다면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들에서 되게 잘 받아가지고 전환되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잘하십니다. 오셔가지고.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뭐 설계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오신다든지 아니면 시공으로 오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더 수월하다. 이게 좀 더 수월하다. 자,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나는 이제 단종사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 어떤 단종사에서 임원까지 보고 있다. 제가 여기서 임원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평직원으로 입사해서 임원까지 된다? 이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사에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건설사에서 단일 건설사가 있을까요? 단일 건설사? 단일 건설사 없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전부 다 모기업이 있죠. 모기업. 뭐 삼성으로 따지면은 제일모직이라든지 뭐 요런 삼성 요런 전자
이런 모기업에서 보통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임원들이.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의 주주 역할하는 모기업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임원들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내부에서도 구조적인 장악을 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뭐 포스코건설, 뭐 대림 다 마찬가지입니다. 홀딩스에서 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현대건설을 취직해서 현대건설 임원까지 된다? 뭐 나중 얘기지만 저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 임원이 돼서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임원까지 되고 싶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단종사로 취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종사로 취직해서 꾸준히 가시는 게 좋죠.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하셔서 결국은 기술사까지 따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제 베스트죠. 반면에 내가 이제 건설사에 있다가 단종사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덜어. 이거는 반면에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전자보다 어렵진 않은데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오비분들, 정년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이 가는데 보통 이제 영업을 하러 가시죠. 이렇게 임원이나 스페셜리스트가 되시기는 어렵고, 왜냐면 지금까지 배워온 게 보다 넓고 좀 관리하는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단종사에서 기술 고문을 한다든지 뭐 존경받는 뭐 임원이 되신다든지 뭐 기술사 그런 업무 이제 못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단종사에 오시면은 내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루트를 밟으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드린 설명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종건사 직원분들이나 혹은 단종사 직원분들이 다소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세요. 심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저는 뭐 그런 어떤 뭐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뭐 지금까지 업무를 해오면서 업계에 종사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이걸 보여드린 거고 어떤 한 분야를 까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최종적으로는 이직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지 뭐 문제를 일으키려고 드린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 카페를 통하시면은 좀 더 심도 깊고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건전모임의 동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